일단 오늘 그냥 말씀드린 건 인공지능 알고리즘 입법 방안 제언 이렇게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 부분들 앞에 조금 설명을 드리고, 사실은 이 논제가 그렇게 아주 또 학계에서는 그렇게 새로운 논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이제 말미에 잠깐 언급드릴 텐데 이제 플래톤 공정화법이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저는 본질적으로 이제 그 법은 그 경제법이지 알고리즘 관련된 법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부분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발표에 앞서서 그냥 일단은 발제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회 여기 입법조사처에서 한 7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정의당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대충은 또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당시에는 이제 제가 과학방송통신팀에서 IT법제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다뤘습니다. 이제 제 전공은 이제 법철학이라서요. 사회체제나 뭐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일반적인 또 법학하는 사람하고는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제가 만든 법안을 보면 이제 조금 왜 저런 내용이 나왔을까 이런 것들도 조금씩 있는데, 어쨌든 오늘 이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 4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러니까 알고리즘과 관련된 법규범 담론 상황, 그리고 이제 그 알고리즘의 구조 부분을 이제 첫 번째 잠깐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많이 이야기하고 최근에는 보니까 제가 쓰던 용어인데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에서는 이제 외국에서도 똑같이 쓰더라고요. 알고리즘믹 레귤레이션이라는 알고리즘 기반 규제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법 체계가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지 방향성,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동향하고 의제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공지능 처음 관심 갖기 시작한 게 이세돌, 알파고, 대국이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게 당시에 이제 과기정통부, 박근혜 정부 하에 과기정통부에서 인공지능이라는 걸 좀 정책적인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알파고라는 이벤트를 사실은 구글에서 자연스럽게 준비했다기보다는 좀 유인한 그런 측면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 조사처에 있을 때 영국에 잠깐 가서 이제 알파고 대국하기 전에 가서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문헌들을 좀 연구를 하고 돌아온 상태에서 이제 알파고 이 상황을 맞이했었고, 재밌게도 그 알파고 대국이 한 3월쯤인가 다 끝났을 텐데, 우리나라는 불과 10개월도 안 된 사이에 지능정보사의 중장기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조된 그런 정책 대안들이 나왔었다라는 걸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그런 급조된 정책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3가지의 책, 아마 그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거 버금가게 한국에서 뭐 이렇게 규제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그러니까 뭐 모든 가정에 하나 정도는 저 번역서가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사피엔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교대 학생들이 입시할 때 보면 항상 그 독서 목록에 항상 들어가 있는 책이고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레이 커즈와이라는 사람 크리에이티브 마인드, 크리에이티브 마인드에서 이제 마음의 탄생이라는 책이고, 그다음 닉 보스트롬이라는 슈퍼 인텔리전스, 그다음에 사피엔스, 이렇게 3가지인데 이 3가지가 이제 공통점으로 이야기하는 건 새로운 종의 출현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과거 인간 사회의 어떤 공정성의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문헌을 이제 말씀드리는 게 한국 사람, 특히 한국에서는 여기에 너무 천착을 하는 거죠. 뭔가 새로운 세상이 올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 분위기가 이제 그렇다라는 걸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우리가 조금 냉혹하게 현실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측면들이 좀 있는데, 이런 분위기는 비단 최근의 영향만은 아닙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2007년도에 산업자원부에서 냈던 지능형 로봇 윤리 헌장이라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지능형 로봇법이라는 거에 근거를 두고 로봇이 어떤 윤리를 지켜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막 했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좀 웃깁니다. 이게 사장에 보시면, 그러니까 사장이라고 되어 있는 게 조의 개념입니다. 보시면은 인간의 명령에 순종하는 친구, 도우미, 동반자로서 인간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표현. 근데 명령에 순종하는데 친구, 도우미, 동반자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6조 보면은 로봇 사용자는 로봇을 인간의 친구로 존중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좀 공상과학적인 이제 마인드를 좀 품고 있죠.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신기술이 등장했을 때 거기에 엄청나게 과도한 기대를 하면서 사피엔스 같은 새로운 종의 출현과 같은 그런 관점들이 항상 내재돼 있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사실은 알고리즘에 관해서는 과도한 기대에 입각해서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누락하는, 은폐되는 관점들이 있다라는 걸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일반 정책 담론 현장에서 아까와 같이 좀 과도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전공이 법철학이기 때문에 더 과도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과도한 시도들을 좀 무력화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저 두 가지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규범이나 법을 이해하고 사회를 이해하는 관점이 과거와는 달리 인간의 뇌의 화학적 작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혹시나 철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자연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저 두 가지 문헌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게 돼 있고요. 공교롭게도 제가 저 문헌을 접한 건 좀 꽤 되긴 했는데 한 2, 3년 전에 저 두 가지 다 이제 번역서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좀 무명의 번역가가 하긴 했는데 뇌와 삶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노양진 교수님께서 인간의 도덕이라는 제목으로 아마 번역서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걸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인공지능이 이제 한국에 처음 이제 막 그 아까 알파고 대국 이후에 도입이 막 될 때 이 모럴 머신스라는 이것도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 로봇의 도덕인가라는 이제 책인데요. 이 책에서 그 한국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벌써 인공지능 및 로보틱스에 대한 준비가 엄청나게 잘 돼 있어서 이 인공지능에 대한 법도 있다. 그래서 저도 IT법을 수년간 해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 싶어가지고 원문을 추적하다가 보니까 결국엔 저 오른쪽 아래에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그래서 지능형 로봇법이라고 약칭으로 하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한시법이었고 저 법을 이야기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또 왜 저 웬델 월러치라는 저 작가가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싶어 또 추적을 해보니까 유럽연합에서 인공지능 로보틱스에 관해서 2002년도서부터 연구를 해왔는데 당시에 이제 그 한국 유학생들이 연구 보조원 역할을 하면서 야, 니네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좀 재밌는 뭐 니네 나라에 그런 법 없냐? 그랬더니 애들이 찾아다 준 게 이제 지능형 로봇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해보니까 인텔리전트 로보틱스 막 이렇게 나가니까 니네는 벌써 그런 게 있구나 라고 이제 했고 실제로 이제 그런 관점이 저 우측 상단에 제가 그냥 이렇게 캡처만 떠났는데요. 그 유럽연합 의회에서 로보틱스 규제에 관한 이제 권고안을 냈는데 그 권고안에 보면 첫 페이지에 한국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한국, 중국, 한국, 중국, 미국, 일본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한테 어떤 산업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규제 패러다임을 우리가 선도해 나가야 된다라는 걸 앞에 이제 표명을 합니다. 그게 유럽연합 문건에서 우리나라가 직접 언급되는 건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계기가 됐던 게 이제 지능형 로봇법입니다. 근데 이 제목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알 수 있는 것처럼 저런 법은 되게 많거든요. 한국에 뭐 촉진법, 뭐 보급법, 뭐 이런 거. 그래서 실제로는 저기에 어떤 로보틱스라는 개념이 전혀 안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이제 저 법이 개정되긴 했는데 개념 정의에서 이제 지능형 로봇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소프트웨어가 추가돼서 개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전혀 로봇 규제나 알고리즘 규제 이런 얘기를 저 법에서는 하고 있지 않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외국에서도 신기할 정도로 우리는 일단은 뭐만 하나 만들어지면 갑작스럽게 뭘 빨리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인드, 제가 지금 굉장히 뭐랄까 과도하다, 갑작스럽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드리는데 인공지능이나 이제 신기술에 관해서 우리나라가 약간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 인공지능 규제나 입법에 대한 담론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거는 아까 제가
그 우측 상단에 유럽 의회 문건 말씀드렸던 거, Civil Rules on Robotics라는 의회 권고가 있었습니다. EU 의회에서 이제 먼저 그 법률, 그러니까 규칙에 대한 발의 권한을 가진 EU 집행위원회에다가 그 로보틱스, 즉 인공지능 규제라든지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입법을 검토를 해봐라라고 권고를 한 문건이 2017년도에 나옵니다. 이때부터 사실은 이제 알고리즘을 포함한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논의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기 시작하고 한국에서도 이 권고안에 그대로 따라가지고 법안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권고일 뿐이지 지금 당장 입법을 하라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EU 같은 경우에는 이 권고 이후에 집행위원회가 임팩트 어세스먼트, 즉 영향평가, 분석을 해가면서 이런 규제가 정말 필요할까라는 이제 검증 작업을 지금 거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그 여기 원칙 중에 보면 그 제가 번역을 해놨는데요. 아시모프 법칙이라고 해서 이제 과거에 로봇 3원칙 뭐 이렇게 얘기하던 건데 뭐 인간을 해야지 말 것, 뭐 할 것 뭐 이런 건데 자율성과 자체 학습 기능이 내장된 로봇을 포함한 로봇의 설계자, 생산자, 운영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칙은 기계 코드로 변환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강조할 지점은 설계자, 생산자, 운영자에게 그 법칙이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그 로봇 자체, 그러니까 인공지능 자체가 아니라 이걸 만들고 판매하고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규칙이 적용된다. 즉 뭐냐면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이 자체적인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거기에 어떤 윤리적인 코드를 내장하고 싶어 하는데 그거는 원천적으로 의미가 없고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것을 만드는 사람, 운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윤리적인 코드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당시에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철학적으로는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 언급을 해주는 바람에 여러 군데서 얘기했습니다. 너무 과도한 상상력을 갖지 말자. 결국엔 인간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많이 비판받았습니다. 한 4년 전이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그게 과도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리고 그 59번 항목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로봇에게도 시민권을 인정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논의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로봇에게 시민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요. 로봇에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로봇이 어떤 해악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손해배상을 하려면 그게 법적 주체여야 되는데 그래서 법인격 비슷한 그런 주체로서의 책임을 예를 들면 뭐 어떤 기업에 대해서 법인격을 인정하고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과 유사한 시스템을 검토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라는 게 아니라 여기 정확한 문구는 영향평가를 할 때 이런 쟁점들을 검토해 달라. 그러니까 법안 분석을 해 달라라는 이제 그런 요청이었다. 그래서 2017년도 문건에 의해서 지금 EU에서 논의되고 있는 모든 법은 다 이 문건에서 요청된 사항들을 검토하면서 법안을 구체화시킨다. 그래서 지금 2017, 18, 19, 20, 21 이제 5년 차를 접어드는데요. 아직까지 EU에서는 명확한 규제 대안이 없습니다. 저는 어제도 이제 요것 때문에 언론 기사를 좀 찾다가 좀 깜짝깜짝 놀란 것은 그냥 안으로 나와 있는 거를 마치 그게 EU에서는 법을 다 만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관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게 이제 로볼로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 유럽연합 의회가 아까 그 제안 권고안을 만들 때 기초했던 용역 보고서입니다. 그 왼쪽에 있는 건데요. 요거는 2012년도서부터 2014년도까지 유럽의 4개 지역에 4개 대학이 참여해서 연구한 결과물이었고요. 이 결과물에 기반해서 오른쪽에 있는 아까 계속 설명드렸던 유럽 시빌 룰즈 온 로보틱스라는 유럽 의회 권고안이 나오게 됩니다. 요 왼쪽 보고서는 근데 뭐 4개 지역에 4개 대학이 참여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막 뭐 어마어마한 액수가 든 프로젝트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제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쟤네들이 저런 거 할 때 얼마나 투자를 할까 싶어가지고요. 4개, 우리는 1개 대학 하면 뭐 1억, 2억은 우습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4개 대학에 2억 정도 투자를 해서 2년을 했고 어쨌든 보고서가 굉장히 충실했습니다. 가이드라인즈 온 레귤레이팅 로보틱스라는 보고서인데요. 그 보고서에 기반해서 지금도 저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은 지금까지 이런 권고안이나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입법 로드맵에 맞춰서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오바마 정부 말기에 인공지능 3종 보고서라고 하는데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인공지능 미래 사회에 대비할 때 어떤 원칙에 입각해야 되는가, 백악관에서 이제 냈던 거, 다 백악관에서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R&D 할 때 어떤 전략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경제나 자동화 경제, 그리고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 세 가지의 보고서고요. 사실은 이제 미국의 인공지능 정책이라는 건 요거에 입각해서만 굴러간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메모랜덤이나 정부 간의 어떤 이런 정책 추진을 위한 의사소통은 있었지만 총체적인 연구나 이런 것들은 없었는데, 오바마 정부 진짜 딱 끝나기 전에 이 세 가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가운데 보고서인데요. 이게 R&D, 국가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법학자이기 때문에 법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이 어디 있나를 찾아봤더니 이 두 번째 보고서 R&D에 관한 건데요. 뭐냐 하면 국가가 투자를 해서 R&D를 할 때는 프라이버시 문제나 차별이나 뭐 이런 규범적인 문제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보고서에 나옵니다. 저희가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 중에 하나는, 지금 사실 뭐 일반 시장에 다양한 알고리즘 플랫폼들이 많은데 이제 그걸 직접 규제하기보다는 국가가 선도하는 R&D에 있어서 그런 규범적인 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공공부문서부터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오른쪽 보고서도 저희가 잠깐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이라는 걸 우리 정부에서 발표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자동화라는 게 아직까지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시장을 위축시키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된 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역기능에 대응하겠다라는 것이 지능정보 중장기 종합대책의 내용이었다라고 한다면, 저 백악관에서 나온 보고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그래, 일자리는 늘 거다. 늘기는 할 텐데 대신에 일자리의 질적 수준이 달라질 거다. 양극화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최근에 플랫폼 노동이라는 이제 그런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세 번째 보고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바마 정부, 오바마 대통령이 그 베이직 인컴, 기본소득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 백악관 보고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적인 지향점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특징도 있었고요. 어쨌든 이 양극화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자동화를 통한 양극화 문제.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이 처음 어째 저렇게 선도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할까 그랬는데 몇 년 사이에 그냥 정체돼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제 조사처 있을 때 제가 나오기 직전까지 제가 다뤘던 문제가 인공지능이어가지고 뭐 그런 이슈화 논점도 많이 내고, 그다음에 당시에는 이제 인공지능 규제나 인공지능에 대해서 저희가 아는 게 없어가지고 저희 팀에서 뭐 주로 제가 이제 다 섭외를 하긴 했는데 한 11차례 정도 인공지능 전문가 간담회를 이렇게 개최했던,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뭐 했냐 그러면 저는 오히려 제가 했던 걸 그냥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 일단 이해를 좀 해봐야 되는데, 뭐 저는 문송이라서요. 그러니까 문과라서 기술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연구했던 맥락에서 이해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인공지능이 지속적으로 발전한 기술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처음에 이제 56년에 다트머스 워크숍에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용어를 처음 썼는데, 당시만 해도 미로찾기 생지 있지 않습니까? 그 로봇 생지. 그런 논리적인 추론 탐색 이런 것만 하는 게 이제 50년대 인공지능이었고요. 근데 제가 문헌을 찾아보면 영미 쪽에서도 이 50년대에 뭐랄까 로봇 생지가 나온 것만 해도 막 프랑켄슈타인 얘기하면서 막 새로운 사회가 도래할 거다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별게 없다. 여기 토이 프라블럼, 그러니까 쉬운 문제만 해결할 수 있지 어려운 문제는 할 수가 없다. 인공지능은 이제 그런 입장이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대가 과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기대가 확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2단계, 80년대 넘어가는 사이에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암흑기가 등장을 하는데, 요거를 우리가 AI 윈터라고 그럽니다. 춘공기죠.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AI 연구자들이 먹고 살기 힘든 시점. 그래서 처음에 이제 AI 윈터가 오고요. 두 번째 단계에는 익스퍼트 시스템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법률하고 의료 영역 같이 지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영역에서 그 지식을 집적시켜 놓고서는 어떤 퀘스천을, 어떤 의문을 주면
답을 주는 거죠. 지금의 검색 엔진 비슷한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뭔가 그치, 지식을 모아놓으면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거야 라는 지금의 챗봇의 대부분이 다 익스퍼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당시에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인간과 비슷한 지능을 가지게 될 거야 라고 해서 또 기대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이제 80년대에 보면 지금 이제 인공지능 한국에서도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80년대 이런 걸 썼다라고 최근에 많이 제시하는데 지금의 관점하고 똑같습니다. 뭔가 새로운 종이 출현할 거고 새로운 사회 패러다임이 될 거고 새로운 사회의 어떤 분배 구조가 생길 거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가 또 기대가 확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이후에 머신러닝과 딥러닝이라는 인간의 학습 구조를 모방한 인공지능 기술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과도한 기대를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걸 이론적으로 좀 보면 어쨌든 인간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학습 구조에 대한 모방이지 어떤 인간의 마음, 특히 이제 정서의 부분, 뭐 누스바움이나 이런 최근에 철학자들이 감정, 정서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것까지 복제하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을 바라볼 때 그것을 기계적 개체로 바라봐야지 어떤 새로운 종, 새로운 감정을 갖는 개체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루다 그 챗봇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것은 자꾸 인간하고 동등한 기준으로 쳐다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근데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는 AI 윈터가 다시 올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외국의 많은 이제 학자들이 AI 윈터가 다시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대비해야 될 문제들은 조금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은데 대응할 수 있는 방식이 불확정적이다. 인디터미넌시, 그러니까 유동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예전에는 누군가를 때리면 때리는 행위를 보면 그것을 잘못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인공지능은 워낙에 자율적인 판단이나 유동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이다라고 하기가 애매하다라는 거죠. 이루다 챗봇 최근에 이제 저도 논란이 돼서 계속 보고 있는데 교묘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여튼 뭐 뭔가 이렇게 책임을 질 만한 발언을 하기 좀 힘든데 젠더 차별적인 발언을 한다던가 좀 묘하게 흘러가죠. 근데 과거의 법을 가지고 그걸 규제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알고리즘 기반 규제의 전면화라고 해서 저는 이제 요 입장의 연구를 좀 많이 했는데 이거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기술적인 구조가 인간의 사고방식이나 판단까지 제약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간단하게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기사 배열의 문제, 언론사, 포털사의 기사 배열을 인공지능 알고리즘에서 한다. 그러면 이제 보통 포털사들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기사 배열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뭔가 어떤 가치를 잡고 생산해내는 구조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그냥 휩쓸려가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게 이제 알고리즘 기반 규제라고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큰 문제점이고요. 그래서 대응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저기 사회 혁명이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뭔가 우리가 기존에 사고하고 대응하던 방식과는 다른 패러다임이 지금 조금씩은 도입이 되고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냥 말씀을 드리면 저 오른쪽 제가 요즘에는 머리 짧게 깎아서 그런데 예전에 머리 길렀을 땐 저게 제 사진이냐 했던 분들도 계셨어요. 그게 이게 누구냐면 조셉 누스바움이라는 그 미국의 이제 신경정신과 의사인데 아직까지 살아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80년대였나요? 그 엘리자라는 챗봇을 개발합니다. 저 엘리자에 나온 저런 화면들을 예전에 뭐 8비트, 16비트 컴퓨터 있을 때 많이 보셨을 텐데 저 챗봇이 뭐냐면 그러니까 상담해주는 그 상담 챗봇입니다. 신경정신과에서 자, 당신 기분이 어떠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저 엘리자 챗봇은 어떻게 하냐면 좋군요. 왜 좋으세요? 라고 그러면 친구랑 어저께 등산을 갔다 왔더니 기분이 참 상쾌하고 좋네요. 그러면 어제 친구랑 등산을 갔다 오셨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한 말을 반복하면서 상담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을 하고 답변까지는 못합니다. 그냥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 챗봇을 이제 이 조셉 와이젠바움이라는 의사가 만들 때 다른 이제 동료 의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너 참 쓸데없는 짓 한다. 그거 뭐 해서 그게 뭐 의미가 있겠어? 라고 했는데 아주 재밌게도 그 환자들이 내원을 했을 때
당신 챗봇으로 상담할래요? 의사 만날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챗봇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거기에 좀 종속돼 가는 게 있었고, 실제로 저 조셉 아이젠바움은 이 챗봇 개발을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아버지다라고도 가끔은 불리는 분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 조셉 아이젠바움이 돈을 굉장히 벌고, 이게 사다리 걷어차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공지능 반대론자로 돌아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강교한 속임수, 인간과 대화하는 것 같은 이 챗봇을 만들었는데 이게 정말 별거 아닌데 사람들이 여기에 막 정서적으로 막 헌신하고 막 투여하고 막 이런다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야, 그러면 정말 인간과 비슷한 챗봇이 나오면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가겠구나. 그래서 인공지능 반대론자로 돌아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인공지능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갖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저렇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강교한 속임수 내지는 뭔가 문제점을 발생시킬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례가 또 뭐냐면요. 우리가 자판기에다가 500원짜리 동전 1000원짜리 집어넣고서는 자판기 뽑다가 안 나오면 어떻게들 하십니까? 저는 손으로 때리거든요. 네. 그 때리면은 막 야이 엑스야 뱉어 뭐 이럴 때도 있고 말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사람이 어떤 대상을 의인화하는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기계적인 챗봇이고 단순한 챗봇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자꾸 의인화 시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이루다라는 챗봇을 통해서 경험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거는 그냥 기계적인 답변이 나오는 것일 뿐인데 자꾸 거기서 뭔가 인간적인 무언가를 자꾸 요구를 하고 거기 정서적으로 뭐 얘는 뭐 별거 아니야, 아니 뭐 얘는 대단해, 약간 뭔가 그런 식의 판단들을 자꾸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인간 세상에 개입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개입해 들어올 때 문제점이 뭐냐면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발전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인 딥러닝, 머신러닝, 특히 딥러닝이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하게 보면은 이런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렇게 판단해라고 일단 가르쳐 주는 거라고 보신다면, 딥러닝은 스스로 판단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이제 보통 왼쪽 상단에 있는 그림처럼 설명이 됩니다. 일단 사람의 얼굴, 왼쪽에 수많은 얼굴 중에 어떤 사람의 얼굴을 인식을 할 때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 홍채로 들어오는 정보들은 뭐 눈썹, 뭐 코, 귀, 뭐 아주 다양하게 쪼개져서 수만 개의 홍채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동그라미가 몇 개 없지만 굉장히 많은 동그라미로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입력된 데이터 중에서 우리의 뇌 구조가 어떤 데이터는 증폭을 시키고 어떤 데이터는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점점 합쳐서 마지막에 내가 인식한 이 사물은 사람의 얼굴이야 라는 데이터를 산출해내는 구조다. 이게 이제 딥러닝의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알기 쉽게 설명한 게 이제 우측 하단인데요. 처음에는 고려해야 될 정보들이 굉장히 많은데 점점 그것을 축소시켜 나가고 결과값으로 산출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중간에 어떤 정보는 굉장히 증폭시키고 어떤 정보는 삭제시키고 이런 레이어 구조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 레이어 구조를 학습을 통해서 구축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게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건데요. 과거에는 이런 레이어 구조를 인간이 설계를 해줬죠.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하던 일이었는데,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는 굳이 엔지니어가 처음에 세팅만 해주면 되지 저 레이어 구조를 설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출력되는 결과값하고 입력되는 입력값하고 인과관계를 저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 인과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졌다. 왜냐하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알고리즘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국내에서만 유행하는 많이 쓰이는 용어인 것 같긴 한데요. 블랙박스적 성격이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알고리즘적 작용이 일어나는지를 인간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외국에서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게 왼쪽 하단에 써놨는데요. Explainable AI라고 해서 어떤 결과가 산출됐을 때 그게 왜 이런 결과가 산출됐는지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는 게 첫째고, 또 그것을 강제하고자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연합 의회의 권고안에 보면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Future of AI, Preparing Future of AI라는 미국 그 오바마 정부 말기의 보고서에 보면
알고리즘믹 어디팅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알고리즘 감사 제도를 도입할 것을 고려해봐야 된다. 공공 부문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박스적 성격을 극복하는 것이 현 시점의 가장 큰 어떤 숙제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중에 보면 이 알고리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규정들을 도입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이런 맥락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게 현재 우리가 논하고 있는 알고리즘의 어떤 구조적인 속성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알고리즘의 영향으로 인해서 사실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모든 법제 영역에 변화가 예상된다라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연구를 해 나가면서 그때그때 새로운 사안을 마주할 때마다 추가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요. 요거는 한번 그냥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모든 법 영역에서 다 문제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냥 재밌는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제 최근에 이제 포스트 휴먼이라고 해가지고 인간의 뇌에다가도 뭐 칩을 꽂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의 인권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이제 내용들이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제 관련해서는 우리가 동의 중심 규제 체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산업 발전이 어렵다고 했는데 저것도 이제 어떤 인공지능적 방식에 의해서 동의를 하게 됨으로써 그게 규제 장벽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인공지능에 대비하려면 기존의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법제로 되겠냐라는 것을 이제 비판하기 위해서 제가 요건 중간에 조금 넣어놨는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정보통신법제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계신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게 국가 산업으로 막 육성이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정책적인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법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 법을 보면 뭐 이 법에서 적용될 것 같았는데 알고 보면 저 법이고 또 저 법 가면 또 이 법이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규범체계 혼선이 있다. 이제 그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이 너무 많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면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융합특별법 뭐 그냥 이 동일한 분야에 적용되는 법이 뭐 7, 8개씩 막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제를 준수하는 것도 굉장히 수용도가 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법을 새로 만들 때마다 규제 강도를 더 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규제가 좀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요거는 이제 제가 분석을 한 건데 우리나라 정보통신법제 발전하는 과정에서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왔었는지. 근데 분석을 해보면 2006년도 이후에 그 뭔가 실생활로 정보통신이 확장되고 있고 지금 이제 인공지능까지 논해지는 상황에서도 뭔가 이 규범체계 혼선이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게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어느 법이 적용되는 거야. 우리가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서 뭔가 그것을 정비하려고 했지만 또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4기 이후에 우리나라의 어떤 IT법이 본격적으로 변화된 것들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복잡화되어 있냐를 뭐 설명하려고 제가 요거를 또 따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영역별로 좀 이렇게 법들이 혼재돼 있다. 그리고 부처도 굉장히 산재돼 있다라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규제가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말씀만 드리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복잡한 규제를 어떻게 정리할까 하다가 2012, 13년도 경서부터 얘기했던 게 Architectural Regulation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결국에는 인터넷이나 사이버 공간에 대한 규제는 인터넷의 기술적인 구조에 의해서 규제받는다라는 이제 그 관점을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이 공간에 들어올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걸어서 들어오고 복도로만 들어오죠. 근데 그냥 생각해 보면 저는 저 창문을 통해서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굳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 복도를 통해서 들어왔다. 이거는 기술적인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IT 기술이 전제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 IT 기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만 움직일 수가 있고 그러면 결국엔 그 IT 기술은 규제 요인으로 등장한다. 그래서 과거의 IT 기술은 그냥 단순한 수단이었는데 이제는 나의 행위나 나의 사고방식을 규제하는 어떤 구조로 등장한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이 아키텍처럴 레귤레이션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예를 드는 게 요철이라고 하죠. 과속 방지턱. 그거 같은 경우에는 법에 의한 규제는 아니지만 과속 방지턱을 만나면 일단 브레이크를 좀 밟죠.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인간의 행위가 규제된다라는 것을 기술적인 구조가
법이 아닌 기술적인 구조가 인간의 행위를 규제한다라는 게 아키텍처 규제다라고 이제 아키텍처 기반 규제. 예. 그래서 그 인터넷의 속성은 뭐 기술적으로 보자면 이제 레이어 모델, 그래서 뭐 인터넷 통신하는 그 레이어 층위를 구분해 가지고 규제적인 속성을 발견할 수 있겠고요. 요거는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겠는데 보통 이제 규범학자들이 얘기할 때 물리적, 논리적 컨텐츠 레이어, 그래서 물리적 레이어는 디바이스나 네트워크, 정보통신망을 의미하는 거고요. 논리적 레이어는 그 망 속에서 어떤 비트가 전송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에 따라서 연산되는 그 과정을 의미하고요. 컨텐츠 레이어는 우리가 뭐 이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컨텐츠를 보거나 음성을 듣거나 이런 컨텐츠가 산출되는 그 레이어. 요 각각의 레이어에 따라서 규제의 속성이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요 화면은 이제 그럼 어떤 걸 규제하냐라고 했을 때 아까 물리적 레이어라고 하는 디바이스 단계는 그냥 소유권으로 다 규제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내 거, 이건 네 거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저 컨텐츠 단에 맨 위에 있는 컨텐츠 단은 보통 저작권법이나 아니면은 우리 내용 규제 해가지고 음란물이나 뭐 가격 표현물 규제 뭐 이런 것처럼 내용에 대한 규제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 이제 현대 사회에서 핵심적인 문제가 저 가운데 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플랫폼 규제 지금 얘기 나오는 것도 저 가운데 단의 이야기죠. 매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결국에는 사실은 이 단계에서는 법으로 뭘 규정을 해놔도 기술적인 구조를 좀만 바꿔버리면 법을 쉽게 뛰어넘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아키텍처라는 게 어떤 속성을 가지는지 명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것도 올드 패러다임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알고리즘믹 레귤레이션 단계를 넘어가야 된다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구조는요. 네트워크, 즉 정보통신망을 전제로 한 개념입니다. 근데 지금 오히려 핵심은 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알고리즘의 속성을 이해하는 규제가 필요한데 그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키텍처 기반 규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가운데 설명으로 할 수가 있겠고, 세 번째 이제 알고리즘믹 레귤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똑같습니다. 아키텍처 레귤레이션처럼 기술적인 구조가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긴 하는데 그 기술적인 구조가 굉장히 유동적인 상황이다. 유동적인 속성을 가진다. 그래서 과거처럼 어떤 기술적인 구조를 유도하는 법, 예를 들면 인터넷 실명제 같이 뭔가 유도하는 법을 만들기가 이제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속성들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알고리즘 자체는 자율적인 학습과 판단을 전제로 하고 스스로 수정 재생산하는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동적이고 또 우리가 과거에 인터넷 망하고는 달리 적극적인 속성, 인간의 행위에 개입해 들어오는 속성을 가진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 알고리즘을 새롭게 이해하고 이것에 좀 초점을 맞춰서 기본 구조를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는 저하고 동일한 의미로 알고리즘믹 레귤레이션 쓰는 사람들이 해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처음에 이 연구를 시작할 때 팀 오라일리라고 웹 3.0 뭐 이거 얘기하셨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알고리즘믹 레귤레이션을 쓰더라고요. 근데 저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분은 이제 톨게이트 같은 데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 톨게이트 비를 얼마로 하면 되겠느냐 뭐 이런 거를 알고리즘믹 레귤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알고리즘이 인간의 행위를 규제할 수도 있다라는 그 측면에 천착한 게 알고리즘믹 레귤레이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리즘 속성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까 잠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과거에는요 어떤 인터넷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딱 집어가지고 이게 문제니까 이건 규제하면 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게 문제인지 아닌지가 모호한 상황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접근을 취하냐면 저 예시 1번에 제가 위험관리적 접근 방식,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어프로치,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시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데이터 3법에서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죠. 근데 그거는 뭐예요? 가명정보에 해당되면 개인정보보다는 규제를 좀 풀어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문제는 가명정보, 뭐가 가명정보인지 개념 정의가 쉽지 않다라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해외에서는 가명정보라는 개념 정의를 안 하고요. 가명처리라는 개념을 두고 가명 처리한 정보가 위험성을 지니면 규제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간다라는 개념을 설정하기보다는
그 어떤 위험성 중심으로 위험이 있는 곳에 규제를 하고 위험이 없는 곳에는 규제를 안 한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즉자적인 판단이 많이 필요한 규제 패러다임인 거죠.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어프로치 이게 강조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알고리즘의 어떤 질적 속성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이게 유동적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들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right to explanation이라고 해가지고요. 보통 이제 자동화된 방식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나 그 알고리즘의 대강의 구조를 그 개인정보 주체, 그 이용자에게 알려줘야 되고, 알려주기 전에 또 이용자가 그걸 요청을 하면 그 설명을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규제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하나는 위험성을 중심으로 규제 체계를 바꾸고, 두 번째는 뭔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들을 자꾸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게 이제 현대의 알고리즘과 관련된 입법의 어떤 패러다임이다. 그리고 이게 뭐 어느 정도 맞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써놨는데요. 보통 우리가 법률적으로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라고 하는데, 사업자한테 어떤 조치를 강제하는 것을 기존에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해왔다라는 거죠. 자꾸 그런 식으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그 반면에 지금 이런 알고리즘의 속성, 그러니까 최신의 어떤 입법 트렌드는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알고리즘 규제의 특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이거서부터는 조금 더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정보의 속성이나 알고리즘 자체를 고려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는 게요. 대표적으로 정보통신 영역에 많이 적용되는 법이 이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인데요. 이름에도 드러나 있는 것처럼 이 법은 네트워크 그 자체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트워크와 네트워크하고 연계된 사업자들을 규제하는 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보의 속성을 개념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정보의 속성은 어디 있을까?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정보의 속성이 있는데요. 뭐 쭉 앞에 수식어를 나열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 그럼 이건 법률적으로 의미가 없는 개념 정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보 속성은 다른 데 어떤 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식별 가능성이 가지는 정보를 개인정보라고 한다. 근데 문제는 이게 20년 전만 해도 개인식별 가능성을 가지는 정보가 눈에 딱 보였습니다. 이거는 식별 가능성이 있어, 이건 없어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대충 뭐 요즘엔 손글씨 쓴 것도 이거 누가 썼는지 찾는 거는 굉장히 금방 찾거든요. 그러면 그냥 글씨 쓴 글씨체 자체만으로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개인정보냐 아니냐 판단하는 게 이제는 힘들어졌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우리 과거의 개념 정의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알 수 있고요. 어쨌든 알고리즘 자체를 규율하는 것이 좀 필요한데,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법률을 바꿀 수 있냐, 그런 건 아니고 장기적인 프레임 설정을 통해서 바꿔가고, 해외 주요 국가들은 다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뒤에 또 말하게 되는 이제 우리나라 입법 동향은 문제가 생기고 뭔가 여론이 들끓으면 그것만이라도 먼저 하자, 지금 그것만이라도 어디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개선의 방향성이라고 크게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아까 리걸 프레임워크 제가 얘기한 것처럼 좀 정확한 플랜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까지는 어떤 규제 체계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검토해 나간다. 그래서 이렇게 예측 가능성을 주는 것은 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 시민들한테도 우리 법 체계가 이제 이렇게 갈 거니까 당신들도 미연에 좀 그런 인식을 가지고 대응을 해라라는 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제가 어딜 가나 강조하는 건데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없는 시스템이고 없는 문화입니다. 근데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문화이기도 한데요. 이 상시적인 입법 영향평가제도, 입법이란 단어를 제외하고 그냥 정책이나 입법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 기술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그것에 의해서 사회가 굉장히 과도하게 변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그 속성을 추적해 나가면서 데이터를 축적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루다라는 서비스가 갑자기 문제가 되니까 학계에서는 이미 논의가 꽤 오래되어 왔지만 입법적인 데이터라든지 정책적인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이제 또 당황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선택이죠. 과도한 규제를 설정하거나 아예 규제를 하지 않거나.
근데 분명히 우리가 분석이 되어 있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어떤 대안들을 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래서 영향평가 체계를 도입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기술영향평가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아마 경험해 보신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기술영향평가라는 게요. 그냥 1년에 뭐 올해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할게요 해놓고서는 그냥 관련 분야 법학, 경제학 뭐 이런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인공지능이 도입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물어본 다음에 그걸 정리해서 민간인들한테 보여줍니다. 그래놓고 인공지능 기술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고 설문조사 한번 하고 1년이 끝나면 이거 다 모아가지고 보고서를 냅니다. 그게 기술 영향 평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기술 영향 평가 찾아보시면 아는데 뭐 대표적으로 2016년도 인공지능에 했던 거 그 보고서 보면 인공지능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대비해라.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거를 돈 수억 들여가지고 영향 평가를 하나요? 근데 실제로 해외 주요 국가 임팩트 어세스먼트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로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해서 영향을 예측하고 어떻게 대응할까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건 가치 문제와 결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컨설테이션 제도를 항상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의견을 물어보고요. 그 의견이 들어오면 그걸 리스트업 해가지고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의견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은 수용했고 수용하지 않았는지를 그 입법을 추진하는 사람 내지는 정부 관료가 다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설명 자료도 다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적인 피드백 과정이 입법 과정에서 계속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국회가 됐건 정부가 됐건 이 입법 과정이 굉장히 독단적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없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당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정당을 통해서 투영되는 시스템은 있는데 저렇게 컨설테이션은 안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입법적으로 결정될 때 보면 회의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 소위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넘기고 이런 관행이 지금 굉장히 되풀이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플래톤 공정화법이나 이런 것들도 아마 그렇게 처리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평가 제도를 좀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핵심은 그겁니다. 인공지능 발전 방향이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이걸 사전에 예측해가지고 법을 만들기 어렵고 그렇다면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입법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 내 자율적 윤리기준 정립, 그 담론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좀 해보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이 시도를 왜 정부에서 계속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민간에다 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만드는 걸 권고는 할 수 있는데 윤리기준을 어쨌든 정부에서 연구를 해서 이거대로 해주세요. 이런 건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민간에서 그런 담론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 조금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특히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교대에 근무해서가 아니라 교육의 문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조금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생명윤리 관련된 실험할 때 이제 IRB 심사받게 돼 있죠. 각 기관에서. 이제 그런 기관윤리위원회 같은 것들을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드는 기관에서 그런 기관윤리위원회를 좀 두도록 해서 자율규제를 할 수 있도록 윤리적인 문제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떨까 이제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제가 아까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뭐 서구의 국가들은 대부분 이런 컨설테이션을 하고 있는데 그 예시가 뭐냐라고 항상 질문을 많이 받아서 실제로 유럽연합의 그 임팩트 어세스먼트라는 단어를 검색하고 들어가서 컨설테이션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아주 자세하게 의견 수렴한 걸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인공지능과 같이 불확정적이고 유동적인 기술이나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이런 컨설테이션을 통한 입법 정립 작업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건 조금 과도하게 나간 이야기일 수 있지만 플래톤 노동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사회경제 체제하고 굉장히 결부돼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산업 구조가 바뀔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통해서 민주적으로 규범 형성, 규범 변화를 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법안인데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영향평가라든지 거버넌스 구축을 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 법안이 왼쪽에 있는 법안이고요.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능정보사회기본법안을 만들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자기 주도권을 좀 뺏기기 쉽지 않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보화기본법을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 개정 법률안을 냈습니다. 변재료 의원이 냈고요. 저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 왼쪽에 있던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에 있던 뭐 영향평가 제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좀 특이한 제도들을 요 법에다 갖다 붙여놓고 국가정보화에서 정보라는 단어를 지능정보를 다 컨트롤 C 해가지고 바꾼 그 법안이 이제 저 오른쪽 법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오른쪽 법안 같은 경우에는 국가정보화라는 것은 이제 망을 깔고 보급하고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내용이 인터넷 시대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재밌게도 그 정보가 다 지능 정보로 바뀌어가지고 결국에는 과거에 그 우리 인터넷 보급하던 시절의 패러다임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마치 저게 어떤 지능 정보와 인공지능에 대해서 규율하는 기본법인 것처럼 보여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기능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거버넌스를 정립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는데 결국엔 저 오른쪽 법이 제정됨으로써 그 거버넌스 정립 시도가 무너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동향과 의제 관련해서 최근 동향만 살펴보자면 일단은 한국에서는 전해숙 의원 발의한 법안하고 송갑석 의원 발의한 법안,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 뭐 이용자 보호 내지는 뭐 중개자 거래 공정화 뭐 이런 식으로 법안들이 나와 있고 제가 뉴스에 보면 계속 이제 저거 금방 발의한다 이 얘기 나오던데 온라인 플랫폼 중개자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 세 법안을 보면서 일단 첫 번째는 저거는 알고리즘에 관한 법은 아니다. 첫 번째는. 근데 언론에 보면 계속 저거 알고리즘 공정성 얘기하면서 저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그 마켓에서 보면은 이제 순위 뭐 검색 순위나 뭐 이런 거 이제 조작하니까 일단은 근데 저건 알고리즘이라기보다는 사업자 판단에 의해서 순위는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맞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공정거래를 저해하냐 안 하냐의 문제고 그렇다면 과거의 공정거래법으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 사안을 지금 저렇게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이름을 달고 자꾸 저게 뭔가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입법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자꾸 유럽연합에서 미국이나 뭐 유럽연합 얘기하면서 이런 규제 대안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찾아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안 정도가 나와 있을 뿐이고요. 거기도 지금 갑론을박하면서 막 싸우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유럽연합에 그런 입법 발의가 있었다. 내지는 디렉티브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개별 국가에 직접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법률 제정하는 거하고 같은 구조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세 법들이 뭐 자꾸 EU에서 뭐 이런 법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는 거짓말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그러면 사업자들한테 그냥 다 맡겨야 된다라는 거야, 공정성 필요 없다라는 거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법은 없어도 정부가 규제 의지만 있으면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이 세 법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별도로 법을 만들 필요가 있겠냐, 기존 법까지 되는데 왜 자꾸 이거 별도로 하려고 그러냐라는 논의가 그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첫 번째에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사업자 규제법으로 하는 게 전통적인 규제 방식이에요. 그래서 항상 사업자들 옥죄면 뭔가 해결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EU나 미국이 특히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랫폼 사업자들을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디지털 서비스 액트, 그 다음에 디지털 마켓 뭐 액트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DSA, DMA 뭐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그것도 발의된 안이죠. 제안일 뿐인데 근데 그 안의 내용을 보면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GDPR이라고 해서 개인정보 보호 규칙도 사업자 규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특히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 근데 유럽연합이 저렇게 하고 있는 건 다분히 정치 경제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 유럽연합에 들어와 있는 사업자들이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미국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쨌든 그 규제 체계로 끌어들여서 제약하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제약이 좀 필요하겠지만 오히려 저런 법을 만들게 되면 글로벌 사업자는 준수하지 않고 국내 사업자만 제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또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정이나 이런 데에서 현행 규정으로도 되니까 그 현행 자신들의 규정을 가지고 공정거래나 이런 것들을 맥락적으로 판단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오늘 아침에 아마 그 뉴스가 나왔던 것 같은데 뉴욕에서 알고리즘 규제 법이 실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게 온전히 집행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언론에서 일제히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알고리즘에 대한 속성을 명확하게 개념 정의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그 관료적인 판단으로 할 수 없는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법을 만들어 놨는데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냥 웬만하면 규제 안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게 사문화돼가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알고리즘의 속성을 정확하게 분석하거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밑에 기존 법의 중복적 설정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세 가지 법은 공정거래법의 틀 안에서 충분히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 그러니까 법의 중복성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렇게 됐을 때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그 정보통신 영역의 규제 체계가 있고 공정거래의 규제 체계가 있는데, 이 두 개의 규제 체제가 또 중복돼서 싸우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공정거래위원회하고요,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세 개의 규제기관들이 아마 저 사안을 가지고 엄청 싸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건 온라인 플랫폼 상거래 관련된 거죠. 이거 말고 검색 서비스나 검색 추천 서비스 가지고 또 이 세 기관들이 동일하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규제기관이 중복된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저렇게 어떤 법을 설정하거나 거버넌스를 설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알고리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거는 제가 정의당에 와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오히려 기존의 뭐 정당들이 공정거래, 경제법에 좀 타겟팅을 한다 그러면, 정의당은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기대의 입장에서 보자면 차별이나 편향의 문제에 더 초점을 두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저 문제도 같이 담론에 참여하셔서 공정거래의 문제도 같이 이야기는 해야겠지만, 중요한 건 이제 차별이나 편향의 문제인데요. 물론 이제 이 차별이나 편향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건 이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조금 다른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지만, 특히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이나 편향의 문제, 이 문제에 조금 더 타겟팅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물론 이 문제도 기존의 법 체계에서 보자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어요. 권고라든지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좀 미온적이다. 왜냐하면 또 그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 기술적인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버넌스 정립의 문제에 조금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공정성의 문제는 단순히 어떤 편향이나 차별의 발생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 분배 문제 이런 것과도 연관이 된다라는 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이 거버넌스 정립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그런 시스템을 정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거, 패착이었다라는 걸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러면 입법적으로 어떤 대안이 좀 가능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포괄적인 측면에서의 이용자 보호법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과거에 이제 방송통신 융합이 논해질 때 TV 컨텐츠 소비자, 그 다음에 인터넷 컨텐츠 소비자, 그 다음에 단순히 뭐 그냥 정보통신 서비스를 통해서 하여튼 소비자, 모든 소비자 영역을 하나로 통합해서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지금은 디바이스 사다 잘못되면은 뭐 관할 부처가 또 다르고, 또 인터넷 컨텐츠 사다가 잘못되면 또 관할 부서가 다르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혼선이 있으니까 이용자 보호를 하나로 묶어서 거기에 또 알고리즘과 관련된 차별이나 편향의 문제를 다루면서 규제하는 방안, 그래서 포괄적인 이용자 보호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정보통신망법이라는 게 지금 과거의 정보통신망법의 핵심은 개인정보 보호였습니다.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 3법이 만들어지면서 정보통신망법에 개인정보 규정이 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이 됐거든요. 그리고 개인정보 관련된 내용은 다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알고리즘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통신망법 보시면 핵심적인 내용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법을 좀 활용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추상적으로 알고리즘 규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까 right to explanation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 조문을 이제 직접 보여드리려고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프로파일링, 그 자동화된 방식으로 누군가에 대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예시가 신용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과 관련해서 어떤 정보를 여러 가지를 모아놓고 이거 데이터를 이제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 분석이죠. 좋은 얘기로 하면. 그렇게 해서 분석하게 될 때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거, 그 팩트 하나랑 그 다음에 그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이용되는 로직에 관한 의미 있는 정보, 그 다음에 그 처리 결과에 따라서 정보 주체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상 결과, 이 세 가지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프로파일링 관련해서 라이트 익스플레네이션의 규정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 규정이 지난번 데이터 3법 개정되면서 저는 그때 왜 정의당이나 뭐 다른 정당에서 컴플레인을 계속하지 않는가 좀 의문이었는데요. 그게 통과가 되는데 그 신용정보법의 규정이 이런 비슷한 규정이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저런 라이트 익스플레네이션 규정을 도입한 게 아니라요. 저런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관리하는 프로파일링하는 업체를 그러니까 신규 사업자로 법제화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돼, 가급적이면 하면 안 되는 건데 우리는 그걸 양성화하려고 사업자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향후에도 아마 이거를 지금 신용정보법에 이 비슷한 규정이 들어갔는데 이거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또 끌고 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정의당에서도 좀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알고리즘 뭐 교육 체계화 이 문제는 아마 이게 전통적인 이제 IT 분야 얘기는 아닌데 교육 분야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교육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아마 법안 중에는 뭐 미디어 교육법 뭐 내지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법 이런 것들이 조금 발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좀 뭐랄까 그냥 막무지간으로 그냥 법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문제점인 것 같아요. 원래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국가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국가 커리큘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외부 기관들이 이걸 하려고 한다라는 이제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양평가 체계의 구축. 그래 저는 뭐 할 때마다 영양평가 제도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것의 단적으로 잘못된 사례는 한번 이거는 공개되어 있는 거니까 우측 하단에 2015년도에 기술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분량이나 형식은 그럴싸합니다. 근데 거기에 정책적 재원을 읽어보시면 도대체 이걸 가지고 뭘 하라는 거야 라는 의구심이 들 겁니다. 실제로 2015년도 기술영향평가에 참여했던 전문가 패널 중에는요 인공지능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 영향평가 과연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영향평가는 두 가지 맥락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급변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인공지능이나 알고리즘 현 상황, 기술 상황에 대한 평가가 하나가 있고요. 그것과 결부된 정책이나 입법에 관한 평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맥락으로 영향평가는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마지막으로 요거 말씀드리고 설명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까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바뀌었다 그랬는데 이제 그 비판적인 맥락을 보여주는 조문들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56조부터 설명을 드리면 제일 아래에 있는 조문인데요. 좋은 의미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에 파급력이 큰 지능정보 서비스 등의 활용과 확산이 사회, 경제, 문화,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평가할 수 있다. 좋은 내용이죠. 그래서 보면 지능정보 서비스 안정성, 신뢰성, 뭐 정보격차 해소, 고용, 노동, 정보보호, 뭐 기타 관련된 상황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뒤에 단서 조항을 보시면요. 지능정보기술의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14조 1항의 기술영향평가로 대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해가 가세요 이게? 영향평가 하라고 해놓고서 뒤에는 기술영향평가를 대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무슨 차이지? 보니까 앞에는 지능정보 서비스고요. 뒤에는 지능정보 기술입니다. 그래서 기술에 관해서는 기술영향평가로 하고 서비스는 사회적 영향평가로 한다. 논리적으로 보면 이해는 가는데요. 지능정보 서비스하고 지능정보 기술이 그렇게 분리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걸 왜 조문을 이렇게 만들었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능정보사회기본법안, 그러니까 국회에서 먼저 제출했던 법안에 영향평가 조항을 일단 카피앤페이스트를 했는데 그냥 놓고 보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쪽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기술 영향평가를 하는 쪽에서. 이거 우리 사업이 원래 있는데 왜 니네들이 왜 영향평가해? 이러니까 부처 간의 이해관계 조율을 하느라고 단서 조항을 뒀다라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이 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라고 했는데 2항에 보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사회적 영향평가의 결과를 공개하고 해당 지능정보 서비스 등의 안전성, 신뢰성, 필요한 조치를 국가기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향평가를 수행한 주체는 예를 들면 제가 살고 있는 인천광역시 장이었다. 지방자치단체장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영향평가 실시는 인천시에서 하고 권고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한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논리적으로. 일단 그게 하나 이상하고요. 세 번째는 영향평가 조항이라는 거는요. 영향평가는요. 어떤 사안을 상정을 해서 다양한 사회과학 방법론을 활용해서 가급적이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게 영향평가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기준이나 방법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없어요. 이 조문 전체거든요. 대체적으로 다른 영향평가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이런 규정이라도 두고 있는데 지금 이 56조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규정은 뭐예요? 그냥 상징적인 규정일 뿐이다. 그래서 가끔 영향평가 실시한다 필요할 때 한 번 정도씩은 하고 결과가 반영되는 구조도 없고 방법론도 없고 절차도 없다라는 거죠. 영향평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이렇게 상징적으로만 조문이 들어갔다라는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55조부터 또 가운데 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심화 과정 등에서 일자리 노동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을 포함하는 일자리, 교육, 복지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 좋은 내용입니다. 근데 저기서 구체적으로 정책을 어떻게 프로세스를 만들고 이런 내용이 없다라는 거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장식적 헌법이라고 하죠. 별 의미 없는 규정들 나열하고 있는 거. 지금 55, 56조가 계속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4조에 가면 지능정보 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이 좀 갑자기 예를 들면 아까 미디어 리터러시나 지능정보 서비스 교육이 아니라 지능정보 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예를 들면 지능정보 서비스의 역기능을 이해하고 이게 아니라 보시면 지능정보 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그랬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인터넷 정보 이거를 지능정보로 바꾸다 보니까 컨트롤 C에 F 해가지고 갖다 붙이다 보니까 원래 인터넷 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이었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터넷 중독에 관한 그 조문이었는데 이걸 지능정보로 단순하게 바꿔버리니까 전 세계에서 최초로 지능정보 중독에 대해서 다루는 규정이 돼버렸어요. 이거 굉장히 좀 넌센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기본법으로서 기능, 공정성을 확보하고 차별을 철폐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법에서 그냥 문구 바꾸기 식으로 하니까 지금 되게 이상한 조문들이 탄생하고 있다는 거고 이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56조의 사회적 영향평가 규정을 영향평가라는 제도를 도입을 하긴 했는데 이게 전혀 작동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려 있다라는 것을 그러면 저 영향평가를 해서 그러면 공정성이나 차별의 문제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냐라는 건데요. 영향평가 결과를 해서 그 항목 중에 공정성 차별의 문제가 들어가면 영향평가를 실시한 기관이 해당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이런 것들은 시정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영향평가 결과에 입각해서. 그러면 그냥 요청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체적으로는 그 결과를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런 그 뭔가 거버넌스 보이지 않는 그런 거버넌스를 만들 수가 있다. 근데 지금 저렇게 조문이 의미 없게 돼버림으로써 좀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을 급하게 써서 여기 당사자분들이 계실 텐데요. 네,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네네. 그 저번에 배달 노동자분들이 간담회를 해주셨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산을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데 그 직선거리로 예상되는 시간을 제시를 해주셔서 배달 노동자분들이 되게 위험하게 배달을 하시고 또 그 시간이 넘어갔을 때 페널티를 되게 많이 받으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강의해 주신 내용 중에 지금 제가 채팅창에 이렇게 쓴 내용이 좀 생각이 났는데
그래서 노동자분들이 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짧은 시간을 제시를 했냐라고 했을 때 그 제대로 답변을 해 주지 않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나라 법으로는 그런 과정을 의무적으로 어떤 거에 근거해서 그렇게 짧은 시간을 도출을 했냐라고는 못 물어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답이 의무가 아닌 건가요? 그 아까 라이트 익스플레이션은 이제 이용자하고 관련된 그 아까 그 프로파일링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근데 이제 저거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사업자들이 그 뭔가 더 짧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었는데 왜 그런 루트를 택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개인정보보호법이 그걸 규제하기 위한 법은 아니니까요. 근데 네네. 현행법으로는 그거를 뭐 글쎄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어서 좀 더 요청을 드리면 이게 라이트 익스플레이션 설명 요청권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적용 가능할 것 같은데 원래 말씀하실 때는 뭐 예를 들어 신용정보처럼 인공지능이 알고리즘으로 제 신용정보를 평가했는데 3등급 나왔단 말이에요. 나 기분 나빠서 내가 이거 분명히 1등급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왜 3등급이야 그러면 현재로는 말을 못하거나 안 해주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근거를 나한테 말해주지 않으면 그게 편향돼서 그런 건지 아닌 건지가 설명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설명을 요청하면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걸로 이제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네. 똑같은 거를 개인이 아니고 저기 나온 것처럼 배달 앱에서 나보고 10분 안에 갈 수 있다고 해서 간다고 했는데 그게 왜 10분 안인데 내가 예비기 들어해보니까 10분 걸리는데 그러면 사실은 그것도 알고리즘이 저에게 작업 지시를 한 건데 그 작업 지시의 근거를 내가 알 수 없으면 제가 거기에 정당하게 항의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거는 개인정보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결정을 내리는 게 알고리즘이라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버가 아니라 운전사들이 운전을 잘 해주고 손님한테 좋은데 그걸 평가를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평점이 나쁘게 나왔는데 왜 내 평점이 그거밖에 안 나왔어? 이래도 설명이 안 되고 이게 의외로 개인도 개인인데 이 플랫폼 노동자들 입장에서 알고리즘이 지시를 하는데 설명이 안 되고 지시를 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지금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경우 만약에 저런 라이트 익스플레이션 규정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면 그런 부분들도 노동자 개인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적용이 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 규정의 또 한계는 뭐냐면요. 유럽연합에서 되게 가열차게 저 규정을 도입을 하긴 했는데 저기 보면 이제 그 알고리즘의 대강의 로직을 알려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향까지도 알려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저 규정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 주장을 했던 이제 옥스퍼드에 일부 있는 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알고리즘을 알려줘도 이해할 수가 없을 거다 당신들은. 그러니까 그럼 이해하게 하는 것도 그들의 의무 아닐까요? 저도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지금 유럽연합에서 이 라이트 익스플레이션 규정과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알고리즘을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설명해 줄 거냐라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조사처 있을 때 많이 하는 게 특히 검색 엔진이나 추천 서비스가 많이 되어야 되니까 그 알고리즘을 좀 보여주세요라고 하면은 수식을 하나 딱 보여줍니다. 그럼 이게 지금 저는 도대체 뭔 얘기인가? 그러면 이제 아까 그 라이트 익스플레이션 규정엔 로직이라고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정보들을 수집해서 이걸 근거로 계산을 해보면 이런 결과, 그 대강의 로직만 보여주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뭐 의미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잘못, 그러니까 뭐랄까, 어차피 사업자 영업비밀이니까 알려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오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이런 프로파일링 규정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데이터 3법 처음에 그 개정안 막 얘기를 할 때 시민사회단체 진영에서는 그러면 비례성을 유지할까,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규제는 좀 풀어주되 프로파일링 규정 도입하자 그 논란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게 신용정보보호법에는 특정 사업자들의 사업 영역을 확장해주는 형식으로 들어와 있고 실질적인 이 아이디어를 달성할 수 있는 형태의 규정이 안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배달앱 노동자들의 어떤 그런 사안들도 그 사람이 자기 위치 정보를 계속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로파일링 규정이 들어오면 이제 그것을 규제하자라는 근거는 분명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앞으로 아시고 마이크가 요거는 요 계속 말씀하시는 분 크게 해보세요. 네, 또 질문 부탁드립니다. 손 들어 주시면 돼요. 예, 그러면 잠깐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 이 방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이종철 연구원님.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아까 그 프로파일링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개념이나 이런 것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 이제 이 개념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굉장히 새롭게 right to explanation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에서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과거에도 유럽연합에서 GDPR 만들기 전에도 있던 규정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통계를 내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자동화된 방식의 프로파일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추적을 했을 때 만약에 그 논리적인 근거를 설명할 수 없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내가 평가를 받거나 사회적 지위가 제약받으면 안 된다. 이거는 철저하게 차별이나 인권의 관점이 들어가 있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렉티브, 그러니까 지금 강행 규정인 GDPR이 아니라 디렉티브에 이미 있었던 건데 그것을 강행적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논란이 생기는 거는 그럼 어느 정도 설명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논란이 되는데 저도 이제 그 기준이 궁금해서 계속 그 유럽연합의 어떤 해석 기준이나 이런 걸 찾아보는데요. 이게 심지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업자들은 그럼 얼마만큼 공개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그거는 사업자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만 그걸 안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쪽도 지금은 명확한 대안을 못 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못 내는 이유가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면 배달 앱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에 대한 속성 이런 것들을 규제 집행자나 규제 담당자들이 명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요소들을 제시하라고 설명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어떤 기술적인 트렌드나 기술적인 방식에 대해서 뭔가 공적인 기관에서 계속 추적을 해서 이 특징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그거에 맞춰가지고 뭐 공개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 좀 추가로 드리면은 설명받을 권리에 대해서 그 기업들은 영업비밀 침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알려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텐데 예를 들어 당사자한테만 알려주는 방식으로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라이더들이 있다면은 라이더 이외의 사람들이 아는 게 좀 기업이 부담스럽다면 라이더들만 모아서 라이더들만 알 수 있게 전달하고 그 안에서 공개하면은 그런 식으로 좀 처리가 가능하지 않나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보통 이런 설명 의무라는 거는 이 사람한테 딱 당신한테 내가 설명해 줄게 이게 아니라 통상적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공개하는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걸 뭐 예를 들면 라이더들한테만 공개한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좀 이례적인 방식이고 그게 오히려 사업자들 입장에서 비용이 더 증가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는 이게 약관의 그 방식을 공개하는 시기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뭐 그 노동이나 이런 일하는 작업장을 관리하는 로직이기 때문에 그 로직을 영업 비밀로 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약간은 말이 안 되는 점이 좀 있거든요. 그건 공개하는 게 맞고 그 전에 그걸 수기로 했을 때는 또 그걸 숨기진 않잖아요. 그건 원래 공개해야 되고 그래야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그 회사에 입사할 건지 말 건지를 왜냐하면 관리 규정이나 지침들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이 전산적으로 짜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 더 우리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그 교수님께서는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알고리즘의 편향성이나 차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들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사실 이번에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알고리즘에 차별이 생기는 게 옛날 우리가 만들어놨던 데이터에 우리가 차별을 했던 경험 데이터를 학습해서 그거를 복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고리즘.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그걸 어떻게 막을 거냐. 내버려두면 틀림없이 그 성차별이든 인종차별이든 뭐 이런 차별들이 계속 생길 터인데, 뭐 예를 들어서 제3의 기관이나 평가기관 같은 데서 그게 이번에 저기처럼 이루다처럼 사전에 좀 뭔가 뭐라고 해야 되나, 영향 평가 같은 것들을 한번 테스트 평가 같은 거를 해서 차별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그 다음에 그거를 통과하는 것에 대한 뭐 인증을 준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면 사후적으로 그 행위에 대해서 뭔가 차별이 나타나서 이미 문제가 생긴 다음에 그거를 시실비를 가려서 인권위원회 문제를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전적으로 뭐 그런 편향이나 차별이 나타나는 걸 적절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어딜 가서 발표하든 그 지금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 제가 그 얘기를 못 드렸는데 또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그런 알고리즘 편향성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윤리적인 수준에서 규제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근데 현실적으로는 저는 두 가지 제안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발표 중에 잠깐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그 생명윤리 관련해가지고 하고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생명윤리 관련된 실험을 할 때 그 의료기관에서 자체 윤리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게 이제 기반 생명윤리위원회라고 해서 IRB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런 어떤 스크린 제도를 좀 두고 그 IRB가 제대로 활동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중앙의 그 윤리 심사하는 국가 생명윤리 심의위원회인가? 거기서 뭔가 컨트롤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시스템을 하나 만드는 거. 이게 유럽연합에서 처음 제시됐던 대안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내용을 아까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 만들 때 조금 초안에 넣어놓고선 하니까, 이게 사업자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소벤처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IRB 꾸리고 뭐 이럴 돈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그러면 하냐. 그래서 그 부분은 중소벤처 사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국가에서 좀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거나 인력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IRB 비슷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공적인 심의 체계, 그거는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전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이루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윤리적인 스크린 절차가 있었다면 조금은 다른 서비스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질문 주신 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 얘기인데, 이제 지금 특히 일본 같은 경우가 그런 준비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알고리즘 공정성하고 편향의 문제, 안정성의 문제와 관련해서 인증을 하겠다라는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2017년도에 일본에서 AI 개발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인공지능의 활용이 차별이나 편향을 발생시킬 수 있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국제사회 표준을 자기네들이 만들겠다. 그런데 그 핵심은 인공지능 알고리즘 인증에 관한 것. 근데 이제 이게 뭐 귤이 뭘 넘으면 성자가 되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일본에서는 민간 제3자에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게 인증 권한을 부여해주고 인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건데, 이게 한국에 들어오면요 국가 기관이 인증하는 걸로 맞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 좀 우려성은 있지만, 그래도 글로벌하게는 아까 알고리즘이 오디팅 얘기했던 것도 그 인증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뭔가 제3의 기관을 통한 인증 시스템 얘기는 국가가 어떤 제도적으로 서포트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현실에서는요, 그 알고리즘 안정성에 관해서 인증기관을 자처하는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자들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제3의 기관을 통한 인증 심사, 뭐 이런 것들도 뭐 우리가 어떤 케이스 마크 부여하듯이 그런 것들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인자 비서님, 원래 우리가 이 출발은 이제 그 알고리즘 관련한 공정 거래를 어떻게 제도화해볼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아까 선생님 발표는 지금 현재도 많은 그 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뭔가 법을 좀 만들고 싶다 이런 고민이 있다면 어떤 데 참고할 수 있을까 질문드립니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공정 경쟁, 공정 거래의 입장에서 아까 노동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그 입장에서는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라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와 관련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 사항들은 몇 년 전에는요, 공정거래위는 우리가 할 사안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사안들입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해석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내용인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뭐 별도로 법을 만든다기보다는 실제로 이 플랫폼 서비스에 공정거래법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그 조항을 바꾸는 게 더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이렇게 개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뭐 재정법을 만들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이제 네. 지금은 이제 공정거래법을 일부 조항을 개정해서 또 분명하게 규제를 하는 네. 방안. 네. 나중에 아이디어를 좀 아, 예. 전해주시고요.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다 같은 경우 오늘 서비스 중계가 있잖아요. 이제 그럼 설명하는 게 이루다는 아직 막 사람과 대화를 시작한 어린아이 같은 AI나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AI는 출시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마치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걸 들으면 앞에서는 나름대로 혐오와 차별과를 거르는 필터링을 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같은 배워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부족해가 발생했다 하는데 이런 부분 관련해서 뭔가 규제든 안전장치를 지금 현재는 자기 스스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기반윤리위원회, 여기는 국가윤리위원회 이게 두 가지 축으로 해서 기본적으로는 사업자들이 자기가 어떤 제품을 출시할 때 스크린하게 한번 하고 그게 안 되면은 국가 단위에서 권고를 하는 그래서 뭐 서비스 중단하든 변경하든 이렇게 하는 방법이 그게 가장 현실적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쨌든 사업자는 계속 문제 없다라고 할 겁니다. 이런 서비스가 나와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국가 정책적으로는 어떤 기준은 제시는 계속 유동적이지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의 속성을 이해하고 어떤 제품이 출시되면 저건 어디에 해당되는 거다라는 걸 빠르게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루다가 나왔는데 어디에 신기한 거네 그냥 보다가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접는 거잖아요. 근데 국가 입장에서는 저거는 이런 식으로 조치하면 돼라는 프레임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규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조금 애매하게 느끼고 있는 지점은 이루다 서비스가 답변하는 부분에 보면 분명히 차별이나 편향은 맞습니다. 근데 이게 위법이냐를 보면 약간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 우리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떤 그런 애매한 부분의 인권의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차별이나 편향의 문제도 인권위하고 비슷한 그 범주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근데 그걸 하려면 이 알고리즘의 변화되는 속성이나 기술적인 구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그 알고리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기관들 대표적인 게 과기정통부나 방통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이런 데인데 이쪽에서는 그 기술적인 속성보다는 지금 빨리 이거 규제할 수 있는 거. 만약에 이제 이루다 서비스가 얼마 전에 그 얘기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거 법률적으로 어떻게 규제할까 이거부터 고민하거든요. 그것보다는 사업자들이 조금 눈치 볼 수 있게 만드는 거, 규제는 아니고 약간 그런 시스템, 그게 가장 좋은 게 윤리위원회 만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강주의 김영관 의원님 질문할 태세이신가요? 우리 김지수 위원장님. 네, 지금 우리 김지수 위원장님이 채팅방에 올리셨는데 지금 라이더로 일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알고리즘에 의한 지위에 따라 일을 하는데 이 알고리즘이 취업 피치과 같은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노동자들에게도 권한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인데. 예, 저는 지금 말씀해주신 그거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긴 한데요. 아마 반론도 거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아까 알고리즘의 레귤레이션이라는 표현 자체가 지금 질문 주신 그 맥락으로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활용하는 서비스의 기술적 코드
내지는 구조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의 문제는 약관이라는 법적인 약속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권한을 라이더들한테도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알고리즘이나 이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개념 정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알고리즘은 부수적으로 활용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본질의 문제인데요. 노동 시간의 문제라든지 노동 방식의 문제라든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는데 사실 되게 부수적인 걸로만 치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는 하는데 아마도 그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것도 법으로 보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반론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아마 싸워 나가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김지수 위원장님 뭐 추가로 더 질문 있으신가요?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전 추가 질문은 없습니다. 네. 네. 우리 함순영 위원장님 질문할 태세로 지금 화면을 켜신 것 같은데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예,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 원래 우리 예, 예. 내부에서 열심히 예. 일단 이거 우리 질문은 아니고 저도 이제 뭐 라이더들뿐만이 아니라 이게 뭐 거대 사업주는 아니다 할지라도 이게 뭐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뭐 짜장면집을 하더라도 짜장면집 사장님이 계속 엄청 사업을 해도 우리 동네에 내 고객들이 뭐 매운 짬뽕을 더 좋아하는지 뭐를 더 좋아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그 계속 알고리즘만 이게 정보가 독점이 돼서 이제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고민인 거지 질문은 아니고 이러한 독점이나 이제 주된 고민은 그런 거예요. 그런 독점화를 어떻게 좀 막아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지금 고민이에요. 이게 뭐 재정법이든 뭐 법을 개정하든 어떤 방법이라도 상관은 없는데 이런 정보화 독점을 좀 어떻게 좀 막아내야 되는지가 지금 고민이에요. 여기에 추가해서 좀 질문을 붙이면 이 플랫폼 업체들이 사회적 기반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축적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역할을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까지 좀 붙여서 정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적해서 그것을 사업 기반으로 하는 지점에 대해서 윤리적. 일단은 첫 번째는 정보 독점의 문제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되게 이게 저 오늘 오길 잘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아이디어하고 결합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사실 정보 독점의 문제 관련해서는 아직 유럽에서도 그 문제점이 있다라는 인식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거의 7, 8년째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개인정보에 대한 내지는 정보에 대한 경쟁법적 접근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독점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7, 8년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 7, 8년 전 유럽연합에서 이야기하는 걸 4, 5년 전에 국내에 들어와서 처음 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얘기를 했을 때 소위 말하는 공정거래법이나 경쟁법을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는 법철학을 전공하는 진짜 뭘 몰라서 저런 얘기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논리가 뭐였냐면 정보라는 재화는 물리적인 재화와는 달리 독점하기가 힘든 재화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특히 또 개인정보는 동의받고 넘겨주는 정보인데 어떤 사업자가 1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해서 그 독점이라고 볼 수 있겠냐. 동의받고 넘겨주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점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한번 개인정보 보호가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소비자들을 딱 만들어 놓으면 다른 사업자가 진입을 못하지 않냐. 그러면 그것도 독점인 거다. 라고 해서 그 동일한 인식을 유럽연합도 지금 하고 있고요. 독일하고 뭐 프랑스에서 계속 그 대안들을 만들어내긴 하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화의 속성이 정보의 속성과 물리적 재화의 속성이 이게 두 개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설왕설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이터 독점에 관해서. 근데 아까 또 그 연계해서 질문 주신 거는 그러면 사회적인 그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의 문제
근데 요거는 저희가 조금 감안을 해서 봐야 될 게 구글이 지금 유럽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법리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소위 말하는 디지털세를 실제로 제도화한 것은 아니지만 뭐 예를 들면은 문화조성기금 뭐 이런 식으로 구글이 뭐 프랑스에 뭐 엄청난 액수를 주고 영국에도 주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돈을 주더라도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사업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기여를 그렇게 찾을 수는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시빌로 룰즈 온 로보틱스라고 유럽연합에서 처음에 권고안을 만들 때 부결된 규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봇세 자동화된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해서 대규모 수익을 누린다면 그만큼 영향력이 큰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자들에게는 로봇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구글하고 이제 글로벌 사업자들이 계속 로비를 해가지고 그 조항을 빼고 통과시키는 걸로 했는데요. 분명히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그런 어떤 사회적 기여의 문제라는 것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최근에 또 논란이 되는 게 저 이런 얘기하면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그 포털 서비스 같은 경우에 이들이 항상 주장을 하는 거는 자신들은 매개 사업자이기 때문에 내지는 배달앱이나 이런 앱 사업자들도 자기네들은 매개 사업자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옛날 패러다임이죠. 지금 패러다임은 매개 사업자지만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 그게 영향력이 커지면 당연히 입법적으로 제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헌법은 37조 2항에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을 제정하면 충분히 그런 것도 제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매개 사업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권한이 원래 없어요라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기술적인 구조를 볼 때 그래서 충분히 뭐 영향력에 따른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도 중소사업자들을 제외하고 대규모 포털들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인 속상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도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당연하다라고 그걸 전제로 일단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뭐 사회적인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왕에 그 얘기가 나온 김에 그 데이터 없는 알고리즘은 말짱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스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지난해 이맘때 그 데이터 3법 포함되면서 사용자의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약간 왜곡돼서 좀 부정적으로 통과됐는데 예를 들어서 제 데이터가 신용정보든 뭐 카드스든 제 정보인 이어서 제가 통제를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걸 다른 데서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약간 애매한 방식으로 돼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배달 앱에 취직해서 배민에 취직해가지고 한 몇 달 동안 계속 오토바이 타고서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배달하는 거리나 경로 제가 만들어낸 거리나 경로 데이터들이 잘 쌓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배민은 최적화를 시킬 터인데 알고리즘이고 제가 퇴사를 하면서 그 데이터는 내가 쌓은 거니까 삭제해달라 그 동네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아예 본인들이 그 직원들이 만들어 놓은 경로 데이터들을 완전 공개하든가. 사실은 공공에서는 지금 지하철이라든지 뭐 버스라든지 이런 하다못해 아침 몇 시에 합정역에서 얼마가 내리고 얼마가 타고 이런 것들을 공개해서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 주잖아요. 사실은 공공 입장이에요. 그러면 배달 앱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그걸 공개하든지 아니면 퇴사할 때 그걸 제거하게 하든지 뭐 이제 여기까지도 사실은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지. 그런 면에서 지금 정보는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정보는 그걸 가진 플랫폼 회사가 갖고 끝나고 말하자면 그걸 만들어낸 본인도 거기에 대한 통제권이 없는데 이런 문제는 계속 확대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도 제가 모든 해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사안은 아마 신용정보법에 그 규정이 이제 들어갔어요. 그 데이터 포터빌리티라고 해가지고 내 정보에 대해서는 뭐 누가 됐든 내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해 달라라고 정보주체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신용정보법에 들어왔는데 근데 재밌는 건 이것도 원래 지금 말씀하신 취지처럼 내 정보니까 달라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을 비슷하게 꼰따서
그 달라라고 하는 업체를 설정할 수 있게 신용정보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영역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건 한계가 있지만 이제 유럽연합에 들어와 있던 데이터 포터빌리티 조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 정보니까 달라라고 요구는 할 수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거기에 또 전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내 정보를 달라라고 하고 내 거 줬으면 삭제해라라고 할 수 있겠는가? 라는 부분이 제 느낌에는 그 이용 약관이나 그 라이더들이 이제 가입할 때 보면 그 약관에 그러니까 아마 그런 조항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에 대해서 뭐 달라라고 하는 걸 뭐 안 된다라는 규정은 아니고 이게 나름의 이제 영업 노하우이기 때문에 삭제할 수는 없다. 왜냐면 그게 이 사람들의 증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제한은 좀 있지 않을까. 근데 분명히 그 부분도 쟁점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과거에 인터넷 초창기 때와 논의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터넷의 어떤 창작물들이 결국엔 사회적으로 축적된 지식체계나 어떤 지적 노동의 결과물들을 활용하는 거라고 한다면 공유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관점하고 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지금 플랫폼 노동의 문제도 사실은 이제 그런 측면에 접근하면 많은 부분을 건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근데 플랫폼 공정화법이라고 지금 제시되어 있는 거는 오히려 노동의 영역보다는 그 사업자들 간의 영역. 예. 그래서 오히려 플랫폼 노동에 관한 뭐 법을 만든다면은 지금 이런 것들을 좀 특별 규정으로 좀 둘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거 만약 우리가 규제 조항을 만든다고 해도 사실은 이제 구글이나 뭐 아마존이나 이런 글로벌 기업들은 사업지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국내법에 적용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면 좀 설명을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물론 이제 플랫폼 노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아마 이런 부분들은 큰 문제는 아닌데 그냥 포괄적으로 인터넷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보면 워낙에 글로벌 사업자들이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조항이 뭐 역외 규정을 둔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뭐 저기 우리나라 법을 적용받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 하면서 요즘 많이 들어오는 입법 기술이 뭐냐면 대리인 지정 제도라고 해서 만약에 이제 구글이면 한국의 뭐 김앤장이나 태평양을 대리인으로 지정해서 그 사람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소명을 하도록 하는 방안 그것까지 나와 있는데요. 문제는 대규모 사업자가 문제가 아닌 거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인터넷 서비스 영역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그쪽에서 가장 문제된 게 텀블러 서비스인데요. 이게 텀블러에는 수많은 음란물들이 올라오는데 한국의 규제 체계가 못 미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굳이 우리가 대한민국 들어가서 사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서버는 미국에 있든 아일랜드에 있든 하여튼 외국에 있는 거고 한국 이용자들 그냥 이용하면 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굳이 들어올 필요가 없고 대리인 지정도 우리가 왜 하냐 라고 가는 거고요. 이런 현상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플랫폼 뭐 온라인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이런 거 생기면은 해외 사업자들은 적용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원래 돼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러면 유럽연합은 어떻게 해요? 보통 이제 그렇게 많이 치시거든요. 근데 그거 문제는 뭐냐면 유럽연합은 유럽이라는 그 영내 경제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너네들 어떤 조치를 해라고 유럽연합 전체 차원에서 뭔가 뭐 가이드를 줬을 때 그걸 안 따를 수가 없어요. 그 시장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시장은 글로벌 사업자에서 버리면 끝이에요. 인터넷을 끊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딜레마죠. 그래서 이제 이건 조금 이제 약간 상상력을 좀 펼쳐보면 제가 한때 이거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다가 아 그러면 유럽처럼 우리도 블록화를 해야 되는 거냐. 네, 그래서 동북아시아 해가지고 중국, 일본, 한국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우리가 이제 유럽에서는 디지털 싱글 마켓이라고 해가지고 유럽 전역을 묶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것처럼 동북아시아 디지털 싱글 마켓에서 시장을 일단 묶어버리면 우리가 혼자 대응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고민을 사실은 재작년에 이제 외교부 쪽 사람들과 같이 했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국의 인터넷 규제가 이게 우리가 뭘 같이 할 수 있는 규제가 아닌 거라서 그래서 뭐 그때 막 진짜 계속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뭐 그 몽골이나 그 위쪽 기업하고 뭐 이렇게 뭐 근데 그쪽도 인터넷 자원이 없는 쪽이고 일본하고 많지.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역외 적용의 문제는 시장 규모의 문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입법적인 조치를 하더라도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가 혁신적인 규제가 뭐 좋은 건 아니지만 혁신적인 규제를 도입해가지고 뭘 하려고 해도 항상 걸리는 문제가 그겁니다. 이건 국내 사업자들만 그럼 옥죄는 거예요. 계속 그 논리가 계속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런 논리를 또 저희가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고 그 4시 10분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거는 추후 또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당원님 뭐 질문 있으신가요? 우리 예. 대영대 당원님 이제 플랫폼 노동을 지금 하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번 플랫폼 노동자들이 그 대행 업체들에 소속되어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 노동자인가 하는 문제가 좀 제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대리기사들이 일을 할 때 보면 그 대행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뿌리게 되면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해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과연 그 노동법에서 그 정해놓은 노동자가 맞느냐, 그 노동자성에 대한 그 부분이 조금 의문이 되고요. 두 번째는 그 플랫폼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그 대행업자들이 너무 과도한 정보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리기사 같은 경우에 지금 제1사업자가 카카오인데 이 카카오 대리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신분증이나 그리고 사진이 같이 그 자기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한 정보들이 너무 많이 요구를 한다는 거죠.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차주분들도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어디에서 술을 마시고 어디에서 이동했는지 이런 정보들이 그 회사에 다 들어가고 그것을 혹시나 그 국가기관이 또 이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국가기관이 그 국가 권력이 그런 어떤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사업자들을 뭐 협박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자에게 그런 정보를 요구하는 그러한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것도 뭐 굉장히 큰 문제긴 한데 네, 일단은 그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문제는 저는 뭐 노동법 전공자는 아니지만 그 아마 그게 원래 장소성하고 뭐 급여 뭐 그다음에 사업자 종속성 이런 것들이 어떤 근로자성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어떤 요건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플랫폼 노동이 일상화되면서 그런 요건들하고는 안 맞는 상황은 분명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캘리포니아라든지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플랫폼 노동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또 새로운 방식들을 고안해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런 대응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거는 뭐 법리적으로 보자면 꼭 그 사용자 종속성이 없는 노동자들도 노동자로 인정했던 기존의 어떤 판결이라든지 해석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걸 통해서 법제화 이전에 판결에서 이걸 인정해주면 좋은데 사실은 근로자성이나 노동자성을 인정해주는 판결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는 경향이라서 오히려 조금 그 시일을 앞당기려면 입법적인 조치가 좀 필요한데요. 예전에 이제 몇 번 이제 이런 입법적인 조치를 고민하면서 몇몇 분들이 고민할 때 이제 도와주면서 보니까 이게 종래 어떤 근로자 기준법, 근로기준법 이런 거 하고 굉장히 좀 다른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이 구조를 어떻게 만들지는 조금 고민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플랫폼 노동이라는 게 보편화된 노동으로서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 노동자성을 인정하면서 그것에 대한 뭐 보장이라든지 사회보장의 측면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그 개인정보나 뭐 어떤 많은 정보를 요구한다 이 문제는 사실은 이것도 사실 딜레마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버 서비스 같은 경우에 해외에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뭐 해외 나가면 그런 서비스 뭐 되게 막 널려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뭐 운수사업법 규제 때문에 못하네 하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막상 이제 해외 사람들 만나보면 우버 서비스가 편하기는 하지만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전성 뭐가 문제냐 그러면
어느 날 우버 택시를 탔는데 그 사람이 맥주를 마시면서 운전을 하더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실제 범죄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게 또 그 운수사업을 매개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신원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꾸 정보를 또 요구할 수밖에 없는 이제 반대 구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무조건 이제 요구할 건 아닌 게 우리나라는 또 이게 잘못된 제도를 또 우리가 재전효한다라고 하죠. 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 게 외국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서 신원 확인을 한 번 정도 매칭을 해서 하는 건 어렵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사진을 찍어서 내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찍어서 올려서 뭐 그걸 매칭해가지고 동일인지 확인하고 뭐 이런 것까지 요구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업자들이 해야 되는 관행의 문제고 만약에 과도하게 수집한다면 인권이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권고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두 번째 중에 이제 마지막에 있었던 게 이제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그 사업자들한테 그 정보를 요구할 경우에 이제 어떻게 처리가 되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근데 법률적으로만 보자면 예를 들면 국가정보원이나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그냥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받아서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데이터가 남아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거거든요.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남아있는 경우에만. 근데 대체적으로 예전에 한 4, 5년 전에 그 카카오 그 감청 사건 이후로 식별 가능한 정보를 자신들의 서버에 남겨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업자들. 예를 들면 이제 라이더가 움직였던 정보는 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 사업자 자기네들 노하우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데 그 라이더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몇 년 뒤에 폐기하거나 뭐 그렇게 절차를 거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그러니까 영장이 있어야 사실상 영장을 가지고 서버를 압수하고 그것에서 데이터를 수출해서 수사하는 방법을 쓰는데 그래서 그냥 막무지간으로 국가가 달라고 해서 주는 그런 시스템은 법률적으로만 따지면 그렇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그 상당히 그 어려운 주제이지만 우리가 꼭 풀어야 하고 특히 정의당의 역할이 필요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자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신 당원님들 감사드리고요. 특히 좋은 질문들 이후에 더 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짧게 마무리 발언해 주시고 오늘 자담회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말씀하신 모든 논제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다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고 저는 주로 이제 호텔 서비스에서 일반 시민 이용자들의 문제를 주로 많이 다뤘었는데 오늘 이제 플랫폼 노동과 관련해서는 안 그래도 제가 글을 하나 쓰고 있는데 아마 되게 좋은 시사점들이나 비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얻어가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정의당에서 이제 관련된 정책들을 이렇게 모아서 하실 때 좀 기존의 기성정당과는 좀 다른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입법의 문제 이런 걸 다루다 보면 아젠다 세팅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그 동향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항상 정의당에 우리가 기대했던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새로운 아젠다 세팅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개인사를 밝힐 필요는 없지만 혹여라도 좀 논제를 논하시다가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하시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자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이후 다시 프로그램 준비해서 우리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